아침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문 10시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은퇴했을 때는 분명 이런 아침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알람 없는 삶, 눈 뜨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그런데 지금 제 하루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빠르게 시작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계산대 불을 켜고 담배 진열을 정리하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부터 확인합니다. 이 순간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게 맞나?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은퇴는 했습니다. 명함은 내려놨고 회사 사람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니다가 정년을 채우고 나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예상보다 조금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 낮에 마트 가고 아침에 느긋하게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끝났습니다. 생활비를 적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 들어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지출은 연금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경조사비 하나하나 따지면 줄일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통장은 눈에 띄게 빨리 얇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속도면 몇 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편의점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마트 계산원, 경비, 주차 관리. 막상 지원하려니 나이에서 걸렸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자주 가던 동네 편의점 점주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낮췄지만 대신 하루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 하나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은 휴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웃에 사는 비슷한 또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분식집을 택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가게를 열었고 처음엔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늘었고 결국 아내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됐습니다. 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차라리 편의점이 나았을까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닫는 순간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자영업의 현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쉬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릅니다. 이분은 은퇴 전에 준비를 조금 했던 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봤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소형 상가, 지분 투자와 주말 편의점 야간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처음부터 풀타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티는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주 34일만 일합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생활비와 맞춰 놓으니 불안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퇴 후 일은 얼마 벌까보다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 건 돈보다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도 비 오는 날도 아플 때도 문은 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결국 본인이 나옵니다. 손님이 몰리는 밤 시간엔 서서 몇 시간씩 계산을 봅니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내가 왜 은퇴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은퇴 준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모았다는 막연한 자신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나이든 초보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경비, 주차관리, 택배 상하차 같은 선택지로 몰립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진짜 막막했을 겁니다. 이 말이 참 씁쓸합니다. 다행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피로와 체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선택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제발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비를 적어 보시고 지금 기준이 아니라 은퇴 후 기준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 일을 생각하신다면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보다 체력, 그리고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는 60대 사장님의 뒷모습은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났는데 삶은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은퇴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 편의점 사장님의 선택은 개인의 용기나 실패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책들이 같은 경고를 반복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이라는 점 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이 참여한 은퇴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시점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산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불안 상태에 빠집니다. 이 불안은 소비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퇴 후 30년이라는 책에서는 은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는 소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바뀌는 시간이라고요. 월급이라는 자동 시스템이 사라지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변화는 자유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사업가가 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편의점, 음식점, 소형 자영업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은퇴 관련 논문들을 보면 은퇴 후 우울과 불안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역할 상실과 통제감의 붕괴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함, 역할, 월급 날짜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그 리듬이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편의점 같은 일은 돈보다도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시간, 체력, 인간관계까지 모두 갈아 넣어야 유지되는 구조니까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로 알려진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가 바로 성급한 선택을 부릅니다. 준비 없는 창업, 무리한 자영업, 과도한 노동. 편의점 사장님의 하루 12시간 노동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을까?
많은 책과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길은 은퇴 전에만 열려 있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노후를 설계하는 5가지 질문에서는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은퇴 후 나는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돈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은퇴 후 대부분은 벌어야 하는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일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일은 옵션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은 생존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수단은 대개 가장 힘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긴 시간, 낮은 마진, 높은 책임. 자영업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으느냐 보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느냐에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 일, 그리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선택권. 이것이 없는 은퇴는 언제든 편의점 불빛 아래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고백은 그래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정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퇴직만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거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면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생활이 유지될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내가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얼굴로 거울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엔 너무 늦고 이제부터 준비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애매하게 불안한 지점에 딱 서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될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도 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고 아직 회사도 다니니까 노후 걱정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공통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왜 미리 이걸 안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가지는 거창한 투자 비법도 아니고 누군가만 아는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 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숫자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초반까지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도 이미 마련해 두셨고 주변에서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퇴직을 3년 앞두고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모든 게 급변했습니다. 그제야 노후 생활비를 따져보셨는데 막연히 한 달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금액과 실제로 나가는 돈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합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커졌고 결국 무리한 투자로 한 번 더 승부를 보려다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미리 계산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오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느끼던 시점에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전원생활을 꿈꾸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라고 부추겼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살아보니 생활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유지비가 늘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되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이었지만 이미 자산 구조를 바꿔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소모됐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후회한 건 내려가기 전 단 한 번도 실제 노후 지출을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라는 감정에 기대 결정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 50대 후반, 은퇴를 2년 정도 남겨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앞선 사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라도 지금 당장 현실을 보자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월별 카드 사용 내역부터 지난 몇 년간의 고정 지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적나라해서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비 수준을 미리 체험해봤고, 무엇보다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지 감을 잡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만큼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래가 완벽히 보장돼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결정적 한 가지는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속도로 돈을 쓰며 살아가게 될지를 지금 확인하는 일입니다. 50대는 이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가깝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고, 아직 선택지를 바꿀 수 있고, 아직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60대가 됐을 때 선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는 계산이 아니라 후회가 앞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연금이나 투자, 상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진짜 출발점은 훨씬 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비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는 어디까지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피하면 피할수록 노후는 더 공포스러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지금 마주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은 늘어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서 가능한 준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희망적인 상상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현실 점검이어야 합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보고 앞으로의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 이 한 가지가 50대 이후의 삶을 비참한 노후로 갈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노후로 갈지 갈라놓는 진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50대가 생각은 했는데 계산은 안 했다는 같은 후회를 남길까요? 이건 개인의 게으름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낙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유연할 거라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불안하고 돈도 서마후 해결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느껴질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이 낙관 편향이 가장 위험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나 연금 수령액은 열심히 찾아보면서도 정작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아갈지는 흐릿하게 놔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로 유명한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보면 사람은 생애 전체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지출은 생각보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의료비, 주거 유지비, 인간관계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책이나 여러 은퇴 관련 서적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한 방의 실패보다 매달 조금씩 새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0대 때는 이 조금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월급이라는 댐이 있어서 어디서 새는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은퇴라는 순간 댐이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흘려보낸 소비 습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공포를 처음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산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노화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통제감을 꼽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이 낮은 집단을 보면 자산 규모보다 지출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쓰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해지는지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50대에 꼭 해야 할 이 한 가지는 단순한 가계부 작성이 아닙니다. 내 삶을 데이터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낮추면 선택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솔직히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이 불편함을 통과한 사람과 피한 사람의 노후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너무 절약하며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리 계산한 사람일수록 써도 되는 돈과 쓰면 안 되는 돈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여행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계산 없는 낙관은 결국 불안을 키우고 계산된 현실 인식은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결국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미래를 막연히 믿느냐 아니면 조금 냉정하게 들여다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50대의 소비 습관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위로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은 반드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마주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입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숫자가 틀린 줄 알았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30년 넘게 돈을 다뤘던 사람, 지점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거든요. 매달 수억씩 오가는 계좌를 보며 살았고 직원들 노후 상담도 수도 없이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통장 앞에서는 숨이 막혔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믿어왔던 숫자가 퇴직을 코앞에 둔 순간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던 겁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녀서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은퇴가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흔해서 무섭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거든요. 월급이 높았으니 괜찮겠지, 퇴직금도 꽤 되니 버티겠지, 연금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 특히 금융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의 자산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내 노후만큼은 막연한 낙관으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남은행 지점장도 그랬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자신이 준비된 은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지점장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자산을 정리해보니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 한 채. 겉으로 보면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죠. 문제는 흐름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매달 빠져나갈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부모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 약속, 생활비. 그동안은 월급으로 자연스럽게 덮이던 지출들이 한꺼번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를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가 노후의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그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역시 강남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인데 퇴직 후 2년쯤 지나 갑자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심심해서 나왔다고 했지만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에게 도와준 돈이 예상보다 컸고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공포가 매일 밤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했던 건 조금 더 일찍 현실적인 숫자를 마주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은퇴 직전까지도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미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점장이 상담해줬던 고객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출신이었는데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어온 사람이라 은퇴도 문제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
사업하던 감각으로 쓰던 생활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줄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자산을 하나씩 정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함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노후를 총액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얼마를 모았느냐에만 집중했고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그 차이를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피합니다. 무서우니까요. 숫자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이 모두 평가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남은행 지점장이 밤잠을 설친 이유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은퇴는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서류에 도장 찍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살 뿐입니다. 은퇴 준비든 은퇴 후 삶이든 결국 중요한 건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열어도 심장이 덜 뛰는 상태,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바로 그 숫자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열어보는 통장이 무섭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직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강남은행 지점장의 불안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꽤 많은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은퇴라는 전환기의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은퇴를 앞두면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먼저 통제력을 잃는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은 책이 윌리엄 번스타인의 은퇴 관련 저서들입니다. 그는 은퇴를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확률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학술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은퇴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트리니티 스터디 이후 후속 논문들을 보면 은퇴자의 불안은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훨씬 더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 많아도 매달 얼마를 써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히면 불안은 커지고 반대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지출과 수입의 구조가 단순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강남은행 지점장이 통장을 보고 잠을 설친 이유도 딱 여기입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돈이 어떤 리듬으로 사라질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행동 경제학 쪽입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리처드 탈러가 이야기한 손실 회피 성향이 은퇴 시점에서 극단적으로 작동합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어서 손실을 손실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같은 지출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실제 금액 이상으로 공포가 커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설계에 가깝습니다. 책 은퇴혁명이나 How much is enough? 같은 은퇴 심리 관련 서적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금융 설계가 아니라 마음의 적응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계산은 하지만 은퇴 후 삶의 리듬을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없이 한 달을 살아본 경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결정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은퇴가 시작되면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논문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작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대를 낮게 잡은 사람일수록 실제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더 컸습니다. 반대로 은퇴 전 삶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강남은행 지점장 선배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돈이 완전히 바닥나서가 아니라 심리적 임계점을 먼저 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은퇴 준비는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책과 연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후 자금의 정답은 얼마가 아니라 내가 이 숫자를 믿고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직전 몇 년은 일부러 수입을 줄여 살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이 은퇴 후 공포를 크게 줄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강남은행 지점장이 통장을 보며 밤잠을 설친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온 정직한 경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과 책들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은퇴의 공포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공포를 언제 마주하느냐입니다. 퇴직 전이냐,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냐. 그 차이가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있었잖아요. 날짜는 달라도 어쨌든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은퇴하는 순간 그 확신이 사라집니다. 대신 생기는 건 이런 생각이죠. 이번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내년은? 그리고 제일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돈 언제까지 버틸까? 오늘 이야기할 이 은퇴자도 딱 그랬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고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준비는 된 편 아니야? 라는 말 들을 정도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첫 해가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다시 채워지는 날은 없었거든요. 숫자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걸 매달 직접 보는 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웠던 건 큰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나 자식 결혼자금 같은 큰 돈도 걱정이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였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보험료, 식비. 하나하나 보면 크지 않은데 합치면 매달 몇백은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 일 없어도 돈은 나가는구나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체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붙잡고 고민했던 게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농지연금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농지는 시골에 있는 땅이었고 직접 농사 지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젠가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태야지 정도로만 생각하던 자산이었죠. 그런데 알아보니 이 땅 하나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분은 농지 한 필지로 매달 600만 원 안팎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고정이었다는 겁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리지 않고 임대처럼 세입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은퇴자가 가장 원하던 그림이었죠. 첫 번째 사례는 이분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있던 농지였고 시세로 보면 아주 비싼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면적, 위치, 연령,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서 설계합니다. 이분은 일시금 욕심을 버리고 종신형에 가까운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많이 받고 빨리 받자보다 적어도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게를 선택한 거죠. 그 결과 매달 6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다르다. 통장을 열 때마다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라 채워지는 숫자를 보는 게 이렇게 큰 차이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은퇴자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농지연금을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질까 봐였습니다. 이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농지를 그냥 보유하면 현금 흐름은 0이고 관리만 신경 써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서 자식에게 남길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부부는 매달 생활비를 다른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반대로 농지연금을 활용하면 그 땅은 담보로 묶이지만 그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부는 연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따로 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에게 남길 돈이 줄어들까 봐 망설였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어줬습니다. 5년이 지나 보니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 준 선택이 바로 그 농지연금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농지연금을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한 케이스입니다. 농지를 팔아서 이미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써버린 뒤였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던 작은 농지로 연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액은 월 600까지는 안 됐지만 그분이 말하길 이 돈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생활비를 쓰면 통장이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연금이 그 속도를 확실히 늦춰줍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노후의 공포를 관리 가능한 불안으로 낮춰줬다고 표현하더군요. 이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공포,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말,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숫자를 크게 봅니다. 얼마 모았나? 몇 억인가? 그런데 은퇴 후 삶은 숫자를 잘게 쪼개서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얼마 들어오나? 다음 달도 같을까? 내가 아파도 이 돈은 계속 들어올까? 농지연금은 이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들어온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농지가 있어야 하고 제도 이해도 필요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통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잔고가 적은 게 아니라 들어오는 줄이 끊기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지 한 필지로 월 600을 받는 이 은퇴자가 5년 뒤에 느낀 변화는 돈의 크기보다도 그 끊기지 않는 흐름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통장은 앞으로 줄어들기만 할 구조인가? 아니면 작더라도 다시 채워지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의 공포를 견디는 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 농지연금 선택이 단순한 제도 활용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꽤 정확히 맞아떨어진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건 개인 느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개념 중에 생애주기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벌고 중년에는 모으고 노년에는 쓴다는 흐름이죠. 이 이론을 처음 체계화한 학자들이 쓴 연구를 보면 노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산의 총합보다 안정적인 소비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같은 수준으로 쓸 수 있느냐가 사람을 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더 리타이어먼트 인컴 퍼즐입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은퇴자는 투자 수익률보다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달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면 불안해지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히 들어온다는 신호가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농지연금이 주는 효과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용도를 나눠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부르죠. 은퇴자에게 연금 형태의 소득은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목돈 자산은 깨면 안 되는 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어도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쓰는데 죄책감이 적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자산통장에서 소득통장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쪽 연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의 불안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지출이 꼽힙니다. 병원비, 생활비, 물가 상승 같은 변수들 앞에서 사람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면서 삶이 위축됩니다.
반면 정기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지출을 조절하되 삶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지나면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갈라놓습니다. 이 맥락에서 농지연금 사례를 다시 보면 왜 5년 뒤에 돈보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로 더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통장을 안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농지연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통장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직은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은퇴 설계를 다룬 또 다른 고전적인 책인 더 4필러즈 오브 리타이어먼트 플랜즈에서는 노후 소득의 기둥을 나눠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자산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금융 자산의 소득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둥을 놓칩니다. 집, 땅, 건물은 있지만 소득으로 바꾸지 못한 채 보유만 하다가 노후를 힘들게 보내는 경우죠. 농지연금은 이 마지막 기둥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논문과 책들도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연금형 상품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상속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은퇴 후 삶의 공포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현금 흐름의 공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농지연금은 꽤 학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늙어갈수록 불안이 줄어드는 구조인가. 농지 한 필지로 월 600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부의 과시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수십 년간 반복해서 말해온 결론과 실제 은퇴자들의 체감이 이 지점에서 정확히 만납니다. 은퇴 후 삶에서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흐르지 않는 돈은 생각보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퇴직하고 첫 달 카드값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몸은 멀쩡한데 통장이 먼저 늙어버린 느낌이었다고요. 월급이 끊긴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삶이 쪼그라들 줄은 몰랐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월 800만 원 쓰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고 지금까지 잘 벌었는데 설마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퇴직서를 내고 나면 숫자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다고들 하세요. 이 이야기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한 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직에 있을 때 월 평균 800만 원 가까이 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골프는 주말마다, 자동차는 중형 세단의 세컨카까지 있었고 외식과 모임도 잦았습니다. 본인은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여유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 이분은 기존 생활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줄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버틴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생각보다 연금은 작았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는 공포가 왔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사례는 골프입니다. 이분은 골프를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라운딩 비용, 연습장, 장비, 모임 뒤풀이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골프 안 치면 사람 관계가 끊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끊지 못했지만 결국 어느 날 통장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골프를 끊은 뒤 처음 몇 달은 허전했고 연락 오는 사람도 확 줄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은 사람만이 진짜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동차입니다. 퇴직 전에는 차가 당연한 생활의 일부였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보험료, 유지비, 세금, 수리비까지 계산해보니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병행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차 키를 내려놓은 날 내가 진짜 은퇴했다는 걸 실감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생활비 구조 자체를 바꾼 부분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아끼자가 아니라 아예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외식은 주 3회에서 월 3회로 줄였고 모임도 목적 없는 만남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해먹는 식사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걷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같은 돈 안 드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월 300만 원 선에서도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줄이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직장인 시절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를 치고 차를 타고 사람들 사이에서 쓰던 돈은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쓰느냐로 하루를 평가했다면 지금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다고요. 돈을 덜 쓰게 되자 오히려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내 통제 안에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800에서 300으로 줄이는 건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자산 규모, 연금 액수만 따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퇴직 전에 꼭 한 번은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한두 달 정도 생활비를 줄여 살아보는 겁니다. 그때 드는 불편함과 감정이 은퇴 후 겪게 될 현실에 훨씬 가깝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 줄이려 하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처럼 한 번에 다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골프든 자동차든 모임이든 가장 큰 지출 하나부터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정리되면 생각보다 숨이 조금 쉬어질 겁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 300으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월 300으로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은퇴 후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줄어드는 순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르죠. 월 800에서 300으로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500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누리던 정체성의 일부를 잃었다고 뇌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은퇴 이후 행복을 추적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보다 앞으로도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60대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 300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숫자가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 쪽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돈 문제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산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소비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수입이 줄었는데도 똑같이 쓰면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검소함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제력 연구를 보면 자제력은 근육처럼 쓰면 닳고 평소에 안 쓰면 갑자기 발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 후 한꺼번에 모든 걸 줄이려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돈을 더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보라는 겁니다. 이건 재무 설계라기보다 심리 적응 훈련에 가깝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소비를 줄여보면 내가 어디서 불안을 느끼는지, 무엇을 포기하기 가장 힘든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리스크입니다. 책 은퇴 후 30년을 설계하라 같은 은퇴 설계서에서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는 소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출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소비까지 흔들리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안 쓰는 대신 시간을 쓰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앞서 나온 60대 사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골프와 자동차를 끊으면서 생긴 공백을 그냥 참고 견딘 게 아니라 걷기, 도서관, 지역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루틴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구조 조정입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면 마음이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은퇴의 실패는 자산 부족보다 적응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월 300으로 사는 삶이 비참한 게 아니라 월 300으로 살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비참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는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늦게 찾아온 진짜 안도의 순간입니다. 이 숫자로 정말 월 500이 나올까? 계산기 두드리기 전까지는 다들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넣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은퇴 후 월 500, 이 말이 갑자기 희망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는 지점이 딱 여기입니다. 은퇴 준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월 500만 꾸준히 나오면 돼요. 듣기엔 참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공통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월 500이라는 숫자를 소득이 아니라 생활비로만 본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는 지금 쓰는 돈이고 소득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돈인데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자동으로 찍혔습니다. 별 생각 안 해도 500이든 600이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비슷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내가 아프든 시장이 흔들리든 물가가 오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걸 계산 안 하고 은퇴하면 월 500은 목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50대 후반에 퇴직한 남성입니다.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월 500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억이면 많잖아요. 문제는 자산의 형태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거주 중인 아파트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예금 이자는 세후로 보면 월로 나눴을 때 체감이 거의 안 됩니다. 집은 살고 있으니 현금이 안 됩니다. 결국 실제로 월마다 들어오는 돈은 연금 포함해도 200 중반이 안 됐습니다. 부족한 300은 어디서 메꿨을까요? 처음엔 예금 깨서 쓰고 그 다음엔 주식 조금씩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이번 달도 또 깼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결국 이분은 월 500이 아니라 월 500을 쓰는 속도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은 7억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앞 사례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500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 월 현금 흐름이 얼마까지 나오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배당 중심 자산, 소형 임대, 연금 수령 시점 조절까지 다 합쳐서 월 300 후반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파트타임으로 메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은 나는 지금 월 500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 자산은 매달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공포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월 500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부 합산 자산이 약 6억. 연금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빠듯하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병원 갈 일도 늘고 사람 만날 기회도 많아집니다. 은퇴하면 돈 덜 쓸 줄 알았어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월 500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매달 550, 600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카드값으로 그 다음엔 비상금으로 결국 자산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후회한 건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은퇴 전에 은퇴 후 씀씀이를 진지하게 상상해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월 500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충분하고 누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입니다. 노동으로 버는 500과 자산이 만들어내는 500은 심리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아프면 멈추고 후자는 구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월 500 가능할까요? 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내 자산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두려워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미룰수록 공포는 커집니다. 은퇴 후 가장 불안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버틸지 모를 때입니다. 방향 없이 쓰는 돈이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합니다. 은퇴 후 월 500 만들 수 있느냐고요.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자산을 공개하고 냉정하게 계산해 본 사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감으로 은퇴하면 감으로 불안해집니다. 숫자로 은퇴를 준비한 사람만이 숫자에 덜 흔들립니다. 이 글을 읽고 통장 앱을 켜기가 망설여지신다면 그 마음부터가 이미 은퇴 준비의 신호입니다. 무섭지만 지금 보는 게 가장 쌉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는 계산은 항상 더 비쌉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월 500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감정 말고 근거로 풀어볼게요. 은퇴 현금 흐름 이야기가 나올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가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산에서 얼마를 꺼내 쓰느냐 보다 어떤 순서로 시장을 맞느냐가 은퇴 성패를 갈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산, 같은 수익률이라도 은퇴 초반에 시장이 흔들리면 월 500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걸 학자들은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초기에 돈이 꾸준히 빠져나가는데 자산 가치까지 같이 떨어지면 회복할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은퇴 초반에는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강조합니다. 이 흐름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웨이드 파우입니다. 은퇴 소득 설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해 월 500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은 투자 실력이 아니라 자산 배치와 인출 방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 5%만 나와도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그 5%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입니다.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평가이익으로만 존재하는 수익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한 권,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다이 위드 제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쓰려면 먼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계산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없는 소비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월 500을 쓰는 은퇴자가 편안하려면 그 500이 몇 년 동안 나와도 괜찮은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또 하나 공통된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자의 만족도는 자산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과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10억을 가지고도 매달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보다 7억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사람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금, 배당, 임대 같은 반복 소득이 은퇴에서 과대평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월 500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내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월 500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로요. 어떤 분은 500 전부를 자산에서 뽑아야 하고 어떤 분은 300만 자산에서 나오면 나머지는 노동이나 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완전 은퇴보다 부분 은퇴가 재무 안정성과 정신 건강 모두에서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은퇴는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결국 월 500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였느냐입니다. 논문도 책도 실제 사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왜 줄어드는지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라고요. 설명 가능한 인출은 관리가 되지만 감으로 버티는 인출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투자 공부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냉정하지만 솔직한 계산. 이 계산을 끝낸 사람에게 월 500은 공포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계산을 피한 사람에게만 월 500은 끝까지 불안으로 남습니다. 문 닫는 날 셔터 내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은퇴의 꿈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장면은 상상조차 안 했거든요. 물가 싸고 날씨 좋고 한국 사람 많고 한식당만 열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거라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다는 거였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국에서 버티는 게 맞나? 남은 인생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치앙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튜브에는 월 생활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같은 영상이 넘쳐나고 카페에는 한식당 잘 됩니다. 라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불안보다 희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으로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어씨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자영업 경험도 있었고 음식 솜씨도 괜찮았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치앙마이 중심가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현지 한인, 장기 체류자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때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끝났구나. 그런데 6달쯤 지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비수기가 오자 매출은 반 토막이 났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현지 직원 관리도 쉽지 않았고 재료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빚으로 버티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가게 보증금 손해, 장비 처분 손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값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해 줄 거라 믿었던 가게가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B씨는 혼자 은퇴 후 치앙마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 테니 작은 식당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규모를 줄였으니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가게를 지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 사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이 아프면 대신 서줄 사람도 없었고 현지 병원 시스템은 낯설었습니다. 결국 장사는 유지했지만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B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 후 장사는 체력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어요. 결국 그는 가게를 넘기고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시씨 부부는 치앙마이에서 한식당이 아니라 한국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덜할 거라 판단했죠. 인테리어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메뉴도 한국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인에게는 비쌌고 관광객에게는 애매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현금이 말라버렸고 한국에 남겨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1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가게는 정리했지만 노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려고 떠난 선택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식당이라는 선택도 절대적인 실패 요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준비를 생활 설계가 아니라 사업 승부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매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장사는 매달 변수가 생깁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그 변수가 배로 커집니다. 언어, 제도, 인력, 문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월 200 쓰는 것보다 치앙마이에서 100 쓰는 게 낫지 않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 100으로 살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사업에 묶어두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위험 자본이 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수입이 적은 게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50대, 60대의 실패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그 장사가 망해도 삶이 유지되는 구조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은퇴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은퇴의 꿈이 한식당 문 닫는 날 끝났다는 말,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그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멈춰 서 보시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논문과 책을 보면 이건 개인의 판단 실수라기보다 은퇴 이후 인간이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함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은퇴 후 의사 결정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은퇴 직후는 자유의 착시 구간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에 사람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가능성은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일수록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사업에서는 거의 보호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자산은 실패를 견디는 자본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자본인데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쓴 행동경제학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치앙마이 한식당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접으면 진짜 손해다. 그래서 버팁니다. 추가로 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조금만 덜하는 판단이 회복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실패 후 다시 벌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은퇴자의 행복과 관련된 장기 추적 연구인데 소득 수준보다 중요한 요인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사업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한 구조에서는 실제 수입이 더 많아도 불안이 커집니다. 치앙마이에서 장사한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은퇴 관련 고전으로 꼽히는 책들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옵니다. 은퇴 후에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지속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장사는 본질적으로 성장 전략입니다. 손님을 늘리고 매출을 키우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버티고 유지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는 순간 은퇴는 삶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 경쟁이 됩니다. 치앙마이 한식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식은 초기에는 분명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누군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바로 경쟁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해외 은퇴 이민 관련 서적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합니다. 현지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이미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일수록 늦게 들어간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건 수익률이 아니라 복구 가능성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느냐입니다. 논문과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자산은 늘리는 자산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게 관리해야 할 자산이라는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된 은퇴의 꿈이 한식당 문 닫는 날 끝났다는 이야기는 비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직 선택하기 전이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휴식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치앙마이라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